원작의 감동을 그대로 살리되 독자들이 위화감 없이 몰입할 수 있도록 인명지명 그리고 생활 양식을 한국식으로 섬세하게 다듬었습니다. 제목 72세 나는 비로소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인생.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나이 올해 72,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젊은 날부터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배려하고 내가 더 참으면 우리 가족은 온전할 것이라고 평안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중심도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엄마라는 자리조차 다른 누군가에게 조용히 대체되어 있었더군요. 그날 아들이 친구들과 웃으며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엄마 모시고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 처음엔 저도 모르게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드디어 이 녀석이 늙은 어미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어 가슴이 설렜죠.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엄마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뼈 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엄마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고 있다는 것을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의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의 감사 인사를 기다리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명숙, 올해 72살입니다. 남편 김영감이 떠난 지 7년이 되었네요. 지난 7년 동안 저는 작은 아들 지훈이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낡은 아파트였죠. 그곳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이듬해에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았으니 집 안 구석구석 우리 부부의 손때와 냄새가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저의 하루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에 조심스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아이들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어떤 날은 노릇하게 구운 토스트에 따뜻한 두유를 곁들이고 어떤 날은 푹 끓인 호박죽에 제가 직접 담근 반찬 몇 가지를 차려내곤 했지요. 젊은 애들이 직장 생활하느라 고생하는데 아침이라도 든든히 먹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은 날이 갈수록 비어만 갔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늘 출근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일어났고 대충 씻고는 가방을 챙겨 나가기 바빴습니다. 어머니, 저희 가는 길에 대충 사 먹을게요. 일주일에 5번은 듣는 소리였습니다. 정성껏 차린 아침상은 덩그러니 식탁에 남겨졌고 다 식어버린 음식은 결국 냉장고로 들어갔다가 제 점심 끼니가 되곤 했습니다. 제 집인데도 저는 점점 세입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것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세입자 말입니다. 발소리가 클까봐 뒤꿈치를 들고 다니고 TV 소리가 시끄러울까봐 볼륨을 줄이고 기침이 나오면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는 거실과 부엌 사이를 떠도는 희미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면서도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지나쳤으니까요. 며느리 서연이의 마음은 늘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친정에 들렀고 아들 지훈이도 그런 아내를 따라 기분 좋게 처가로 향했죠. 우리 집 냉장고는 사돈 어른이 보내주신 파김치며 장아찌로 채워져 갔고 거실 장식장에는
바깥 사돈이 좋아하신다는 고급차들이 쌓여갔습니다. 하루는 지훈이가 장아찌 통을 들고 맛있다며 감탄을 하더군요. 서연아 역시 장인어른이 내 입맛을 제일 잘 아신다니까.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야. 그 말은 아주 가늘고 예리한 바늘처럼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내가 네 엄마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모르겠니? 네가 파도 싫어하고 생강도 싫어한다는 거. 달걀 프라이는 반숙만 먹고 식혜를 좋아한다는 거.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단 하나라도 있니? 하지만 너는 내가 차려준 밥을 제대로 앉아서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구나. 점차 명절도 처가댁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설날에는 어머니 서연이네 집이 요즘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요. 이번 설에는 거기가 좀 북적거리게 가서 봉투 좀 두둑이 드리고 올게요. 라고 했고, 추석에는 어머니 장모님 몸이 편찮으셔서 좀 뵙고 와야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명절 밥을 먹은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는 밤이면 저는 혼자 국수나 한 그릇 삶아 먹으며 TV 속 시끄러운 예능 프로그램을 벗삼아 새해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늙어서 밉상이 된 건가? 아니면 엄마라는 시어머니라는 존재는 결국 이렇게 외딴 섬이 되어버리는 건가 하고요.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온기마저 꺼뜨린 건 바로 그들의 유럽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와 서연이는 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 유난히 들떠 보였습니다. 손에는 화려한 여행 팜플렛을 들고 있었죠. 마치 보물을 자랑하는 아이들처럼 저에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저희 다음 달에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유럽 여행 다녀오기로 했어요. 오스트리아랑 체코 6박 7일 일정이에요. 팜플렛 속에 있는 할슈타트의 동화 같은 호수마을 사진을 보니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제 평생 가장 멀리 가본 곳이라곤 남편과 함께 갔던 일본 홋카이도 눈 구경이 전부였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 좋겠다. 참 좋아 보이네. 나도 아직 유럽은 못 가봤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일정표 보니까 하루 종일 걸어야 한대요. 언덕도 오르고 해야 해서 어머니한테는 무리예요. 며느리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그리고 비행기도 10시간 넘게 타야 하는데 허리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평생 집안일로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제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무릎이 좀 시큰거리긴 하죠. 젊을 때 아이들을 업어 키우느라 허리도 성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갈 수 없는 걸까요? 정말 견딜 수 없을까요? 적어도 내 의사 정도는 물어봐 줄 수 있었잖아요. 마치 제 존재 전체에 성가신 짐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설쳤습니다.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가는데 아들 부부방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내 여행자 보험이요. 저희 부모님 건 보장, 제일 좋은 걸로 해주세요. 네, 맞아요. 해외 긴급 의료 서비스 포함된 걸로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는 거라 만약의 상황이 걱정돼서요.
그리고 상비약 리스트 문자로 보낼게요. 혈압약이랑 심장약 꼭 챙겨주세요. 저는 식어버린 물잔을 든 채 어두운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발바닥을 통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런 세심한 배려, 저런 끔찍한 정성, 그 10분의 1이라도 내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쓸쓸히 방으로 돌아와 낡은 달력을 넘겨보았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제 마음도 종이와 함께 바닥으로 가라앉더군요. 그들이 여행을 다녀온 뒤 일주일 후가 제 7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보아하니 올해 생일도 지난 몇 년처럼 정막 속에서 잊힌 채 지나가겠지요. 여행을 떠나는 날 그들은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일어나 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간장 종지로 눌러놓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글씨체였습니다. 아들 지훈이에 흘려 쓴 글씨. 엄마 우리 다녀올게요. 며칠 동안 몸 안 좋으면 택시 타고 병원 가보세요. 그 밑에 며느리의 반듯하지만 차가운 글씨. 어머니 베란다 난초 비싼 거예요. 친구가 선물해 준 거니까 이틀에 한 번씩 꼭 물 주세요. 휴지 조각보다 가벼운 그 메모지를 들고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그들에게 내 건강은 알아서 택시 타고 가라는 정도의 가치밖에 없고 내 존재는 남이 준 비싼 난초 화분만도 못하다는 사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쨍 하고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첫날 밤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은 저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정막 속에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해질녘부터 깊은 밤까지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죠. 그날 밤 긴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 김영감이 꿈에 나왔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병원복도 입지 않은 채 그이가 제일 좋아하던 회색 스웨터를 입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안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쓰러움과 미련이 담긴 눈빛으로요. 그러고는 한숨을 푹 쉬더니 벽에 걸린 우리 부부의 빛바랜 결혼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우리가 딛고 있는 마룻바닥을 가리키더군요. 꿈에서 깬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발밑의 바닥. 번개 같은 깨달음이 억울함과 외로움으로 꽉 막혀 있던 제 머릿속을 갈랐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맨발로 비틀거리며 침대 밑으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모든 비밀과 추억이 담긴 상자였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고 누렇게 변한 편지들과 옛날 사진들을 헤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돋보기를 쓰고 스탠드 불빛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유자란에 선명한 검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임영숙. 그렇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문득 몇 달 전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던 공고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았다는 내용이었죠. 이 낡은 아파트의 시세가 그 옛날 우리가 샀을 때보다 몇 배나 뛰었다는 사실을요. 나 이명숙은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이나 구걸하고 난초, 화분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하늘과 내 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속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억눌려 왔던 제 자아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이제 끝내자. 협탁 위 전화기를 들고
평소 우편함에 명함을 꽂아두던 부동산 김 실장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명숙 정말 할 거니? 정말. 그러다 식탁 위 메모지가 떠올랐습니다. 알아서 택시 타고 병원 가세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이죠? 저 1층 사는 임 여사예요. 네 집을 내놓으려고요. 수화기 넘어 김 실장은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사모님 정말이세요? 지금 사시는 그 집을요? 네, 맞아요. 제 목소리는 저조차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금매로 내놓을 겁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시세보다 10% 싸게 내놓겠다. 단 매수인은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대출 끼고 사는 건 안 된다. 일시불로. 김 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운이 좋으시네요. 마침 근처에서 사업하시는 최 사장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아들을 근처 고등학교에 보내려고 집을 알아보고 계셨거든요. 현금 동원력도 좋으시고 대출 절차 복잡한 거 싫어서 바로 입주 가능한 집을 찾고 계셨어요. 하늘이 저를 돕는 걸까요?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 실장은 초에 사장님의 사모님을 모시고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분은 집 구조와 채광을 마음에 들어 했고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에서 급히 들어온 초에 사장님은 시원시원한 성격이더군요. 그 자리에서 장음까지 모두 이체해 주었습니다. 휴대폰 뱅킹 앱에 찍힌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에 0들을 보면서도 기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치워버린 듯한 먼지가 가라앉은 뒤에 고요함 같은 평온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짐은 많이 챙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산 집인데 정작 제 물건은 초라할 정도로 적더군요. 가구며 가전제품은 낡았거나 나중에 아들 내외가 산 것들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유품인 우리 둘 다 바보처럼 활짝 웃고 있는 결혼사진 액자 하나, 그리고 옷 몇 벌과 철제 상자에 든 편지들을 챙긴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장음을 치른 다음 날 이사업체가 들이닥쳐 제 것이 아닌 모든 짐을 빼내기 전 저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을 때 저는 미리 예약해둔 실버타운 호텔식 레지던스의 주소를 말했습니다. 그곳은 24시간 관리가 되고 깨끗한 침구와 식사가 제공되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주 조용한 곳이었지요. 시차를 계산해보니 서울의 오후는 오스트리아의 이른 아침일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거처의 창가에 앉아 아래로 흐르는 차들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훈이가 이제 슬슬 전화를 받을 때가 되었구나. 전화를 건 사람은 근처에 사는 사촌형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니?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이삿짐센터 차가 와서 짐을 다 빼던데. 내가 놀라서 작은 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집을 파셨다더라.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호숫가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아들의 경악한 얼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통쾌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메마른 황무지 같은 쓸쓸함 뿐이었죠. 가족 취급도 못 받던 엄마가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그 집을 없애버린 것. 꽤 공평한 처사 아닙니까? 지훈이와 서연이의 꿈 같은 유럽 여행은 이틀 만에 끝이 났습니다.
비엔나에서 가장 빠른 항공편을 구해 허겁지겁 귀국했다더군요. 이틀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하고 화가 나 있었으며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우리 공항 도착했어? 내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리로 올 필요 없다. 그 집은 이제 너희 집이 아니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의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럼 나랑 서연이는 어디 가서 살라고? 인천공항 제2터미널 카페에서 보자. 저는 아들의 고함은 무시한 채 만날 시간과 장소만 통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부러 공항을 택했습니다. 만남과 이별이 교차하는 곳, 낯선 사람들로 붐비는 곳. 우리의 모자 관계에 마침표를 찍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장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밑은 퀭했으며 눈동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역시 화장이 다 번진 차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지훈이가 테이블을 탁 하고 내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엄마, 왜 그런 거야? 우리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지 왜 상해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버려. 거기도 내 집이야 우리 보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저는 막 나온 라떼의 우유 거품을 스푼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공항에 에어컨 바람이 찼지만 춥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 찬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집 등기 권리증에는 내 이름 이명숙 석자만 적혀 있다.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데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다.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며느리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집 이제 와서 집 타령이니 너희가 유럽 여행 갈 때 나를 그 집의 가족으로 생각해서 상의 한 번이라도 했었니? 명절 때 너희 친정으로 가버리면서 혼자 남을 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니?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돌멩이처럼 그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너희가 내린 결정 중에 나를 고려한 게 단 하나라도 있었어. 나는 그 집에서 너희 밥해주고 청소하고 화분 물이나 주는 파출부였어. 이제 집이 없어지니까 비로소 내가 너희 가족이라는 게 생각난 모양이구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뺨을 세게 얻어맞은 사람들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커피값은 내가 낸다. 앞으로는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심, 어린 충고를 던졌습니다. 지훈아, 너 이제 40이 다 되어간다. 결혼을 했으면 가장 노릇을 해야지. 언제까지 엄마한테 장인 장모한테 기대서 살래? 이제라도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다시는 나 찾지 마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을 꼿꼿이 편 채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평생 이렇게 발걸음이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과의 인연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조금은 쓸쓸한 실버타운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낮에는 TV를 보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그렇게 여생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끊은 지 사흘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 밖에는 독일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큰아들 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의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맑고 강단 있어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등을 토닥이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번 일 엄마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알고 보니 사촌형이 지훈이에게 연락한 직후 독일에 있는 지석이에게도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알렸던 겁니다. 형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날아온 것이었지요. 그날 밤 우리는 지훈이 얘기도 집한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석이는 그저 제 곁에서 시시콜콜한 이웃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막장 드라마를 같이 봐주었습니다. 다음 날 지석이는 묵직해 보이는 열쇠꾸러미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지석이가 온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북한산 자락 아래에 사둔 작은 빌라예요. 방 2개짜리인데 인테리어만 해놓고 비워뒀어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지훈이랑 사는 거 힘들어 하시는 거 예전부터 알았어요. 전화할 때마다 괜찮다 좋다 하셨지만 엄마의 한숨 소리가 지구 반대편까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몇 번이고 모시고 싶었지만 엄마 성격 알잖아요. 항상 자식들 생각해서 참고 가족 깨질까봐 희생하시는 거 제가 섣불리 나서면 엄마한테 부담될까봐 형제간에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참았어요.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집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렸던 건 엄마에게 비밀의 도피처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엄마가 갈 곳이 있다는 걸 남겨두고 싶었어요. 아들은 열쇠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호텔 같은 곳은 너무 삭막해요. 제 집으로 가세요. 공기도 좋고 산도 보여요. 집 한 돈은 10원도 쓰지 말고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그 집은 제가 장남으로서 그동안 곁에 있어 드리지 못한 불효를 갚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차가운 열쇠를 쥐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지석아,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는 어릴 때부터 알아서 잘하니까 독일에 가서도 혼자 잘 사니까 엄마가 너무 무심했어. 너한테 해준 게 너무 없다. 지훈이는 맨날 빌빌거리니까 내가 더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내가 다 해주면 그 애가 행복해질 줄 알았어.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망쳤어. 너는 멀리 떼어놓고 지훈이는 책임감 하나 없는 애로 키웠어. 내가 내 손으로 자식을 망친 거야. 지석이는 말없이 휴지를 뽑아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준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들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엄마는 항상 여기 계셨어요. 제가 유학 갈 때 아버지 반대하셨지만 엄마가 뒤에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잖아요. 엄마가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저도 없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 그늘에서 벗어나는 법을 못 배운 것뿐이에요. 지석이는 제 눈을 바라보며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그 녀석한테 진짜 인생의 시작이 될 거예요. 지석이의 설득으로 저는 북한산 근처에 그 집으로 옮겼습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집이었고 창문을 열면 숲 냄새가 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지훈이 부부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촌을 통해 들으니 좁은 월세방을 구해 나갔다고 하더군요. 아마 저를 매정한 엄마라고 가정을 파탄낸 원흉이라 원망하고 있겠지요. 차라리 잘됐다 싶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끊어내는 게 낫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석이가 저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뇌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해마 위축, 알츠하이머. 그 단어들이 망치처럼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단기 기억부터 사라지고 인지 능력 감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겁니다. 옆에 있던 지석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더군요. 오히려 저는 덤덤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언제부터 기억을 잃게 됩니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서서히 진행될 겁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한참 침묵하던 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미리 알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네가 유럽 가기 일주일 전에 진단 결과를 들었으니까요. 지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을 파신 것도 그래, 충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석아, 엄마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네 아빠 죽고 나서 나는 지훈이가 가장 노릇해주길 기대했어. 며느리가 날 가족으로 대해주길 바랐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기대가 실망이 되고 실망이 체념이 되더니 나중엔 마음이 차게 식어버리더라. 저는 처음으로 큰아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진단서 받은 날 나는 울지 않았어. 오히려 홀가분하더라. 이제야 결단을 내릴 명분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 내가 정신이 온전할 때, 내가 누군지 알 때 내 재산과 권리를 내 뜻대로 처리하고 싶었어.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박을 하고 싶었어. 벼랑 끝으로 몰았으면 지훈이가 정신 차리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달 뒤 지석이는 저를 돌봐줄 간병인을 구해주고 독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지석이는 지훈이를 불렀습니다. 지훈이는 1시간이나 늦게 나타났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에 삶에 찌든 얼굴이었습니다. 형, 왜 불렀어? 나 오후에 일 나가야 해. 지석이는 말없이 제 진단서를 지훈이 앞에 던졌습니다. 종이를 훑어보던 지훈이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나중에는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야, 형? 이거 거짓말이지. 엄마가 치매라니. 내가 엄마 건강 가지고 장난치겠냐. 지석이의 목소리는 서리빨 같았습니다. 지훈이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아니지? 저는 지훈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대하듯이요. 저기, 선생님은 누구신데 자꾸 저한테 엄마라고 하세요?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지훈이가 얼어붙었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석이는 한숨을 쉬며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병세가 오락가락해 엄마가 홧김에 짚한 게 아니야. 엄마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널 사람 만들고 싶으셨던 거야. 정신줄 놓으면 영영 널 못 가르치니까 가장 아픈 방법으로 널 둥지 밖으로 밀어내신 거라고. 지훈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나 버린 줄 알았어. 미안해, 엄마. 뒤늦은 후회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정신이 잠시 돌아왔거든요. 지훈아, 엄마가 기억을 잃어도 널 사랑한다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다시 하얘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석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석아, 이 아저씨는 왜 이렇게 서럽게 우니?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훈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인테리어 시공 일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쓰는 험한 일이었지만 어깨는 오히려 펴져 있었죠. 며느리 서연이도 달라졌습니다. 불평 대신 묵묵히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지석이는 독일로 돌아가면서 제 손을 지훈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네가 지켜드려라. 3달 뒤 지훈이 내외는 제가 사는 빌라 근처로 작은 전셋집을 얻어 이사 왔습니다. 제 기억은 밀물과 썰물처럼 오갔습니다. 지훈이가 오면 어떤 날은 아들인 걸 알아보고 웃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날은 지훈이를 착한 이웃 청년이라 부르며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가리켜 저분이 내 남편이에요 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지훈이는 묵묵히 눈물을 삼키며 제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서연이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왔을 때 저는 며느리 배를 쓰다듬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오면 또 물었죠. 어머, 새댁은 배가 왜 이렇게 불렀어 체했나. 그러면 서연이는 씁쓸하지만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주가 생긴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저는 매번 처음 듣는 소식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은지, 은혜를 아는 지혜로운 아이라는 뜻이랍니다. 어느 맑은 오후 지훈이가 갓난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를 보는 순간 안개가 걷히듯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저는 아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지훈아, 서연아, 다들 잘하고 있구나. 이거면 됐다. 참 좋다. 그 후로 제 기억은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고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저를 잡고 있고 낯익은 자장가가 들려오니까요. 그리고 가끔 제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우는 어떤 청년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어느 평화로운 겨울 오후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는데 문득 옛날 그 낡은 아파트 베란다에 난초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영수가 겁내지 마라. 우리 집은 여전하니까. 저는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에필로그 이명숙 어머니의 결단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병마와 싸우며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 내린 그 선택이 얼마나 고독하고 치열했을지 우리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명숙 어머니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희생했을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마지막 반전을 선택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